책 펴세요. 시조 봅시다. 이생장과 다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도 문제가 많고 문제편에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봅시다. 시조로 갈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거의 다 올 겁니다. 우리가 시조를 배운다라는 거는 그 뒤에 배울 고전시가가 가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송민국을 배울 거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시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겠죠. 자, 시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언제 쓰이는 거냐? 시대적으로 고려 말부터 씁니다. 고려 말부터 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대까지 쓰인다. 현대에도 놀랍게도 시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볼 일이 없겠지만 국문과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쓰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언제의 시조냐면요, 고려 말도 아니고 현대가 아니고 딱 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볼 시조들은 대부분 다 조선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조 매일 12시 외우고 있죠. 거의 다 조선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유층과 형식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선 전기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라는 걸 좀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조선 전기 때부터 쭉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 전기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잖아, 그쵸? 그래서 향유층이 한정적입니다. 누가 읽게 주로? 조선 전기야. 한글이 보편화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은 서민들이 글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쓴다. 좀 예쁘게 쓸게요, 여러분. 여러분 상관없어요? 한글은 얘는 양반 사대부. 지금 누구?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름을 남길 정도로 유망한 집에 있었다라는 거야. 양반 집안. 족보를 남길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작품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작품도 작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시조는 작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쓰냐면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과 함께 시를 읊으면서 놀았던 사람이 누군지 떠올려야 돼. 누구게? 기생. 맞아요. 양반 사대부와 기생들이 주로 이 형식을 갖춥니다. 특이하죠. 양반 사대부들이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춘 노래를 쓴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기생들도 어때? 같이 그걸 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두 번째 시조 역시 어때요? 기생이 쓴 시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시조는요, 향유층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때? 형식도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형식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향유층이 제한되는 거야. 배우는 사람들로. 뭐였냐면 형식이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글자 수까지 맞춰야 되는 엄격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는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엄격한 그것도.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음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보를 따지는 건요, 고려가요의 사음보, 그리고 시조 가사의 사음보,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향가, 고대가요, 얘네 음보 있어 없어? 음보가 없어요. 왜? 우리말이
우리가 한문에서 음보 어떻게 따져? 한 글자밖에 없는 되는 그쵸? 그래서 한문, 향찰로 쓰이는 음보가 없어. 그래서 고대가요 향가는 음보가 없습니다. 음보가 있는 건 고려가요 상음보, 시조사음보, 가서사음보 이것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상의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상장이라는 거는 초장, 중장, 종장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이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딱 세 줄짜리라는 거야. 이게 총 3장이에요. 이해돼요? 1장, 2장, 3장인 거야. 초, 중, 중. 그래서 우리가 3장, 총 3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6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구와 절을 떠올리시면 돼. 구라는 건 묶음이야. 내가 요 한 장에 2구씩 넣는 거야. 끊을기가 한 번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끊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 장은 어때요? 보통 한 번씩 끊어내기가 가능하다. 총 6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5자 내외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쓰인 총 글자 수가 45자 내외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사음보라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구가 있죠. 끊어읽기잖아. 반씩 끊어읽잖아. 어때? 그 구 하나에 박자를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게 2개씩 들어간다는 거야. 즉, 이 한 줄을 우리가 리듬을 타면서 4번 끊어읽기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덩어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띄어쓰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입니다. 약간 음악으로 치면 4분의 4박자 느낌? 그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읽어야 돼요. 묶음이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장, 6구, 45자 내외에 4박자로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음보할 때 보자가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내뱉는다는 뜻이야. 한 걸음에 한 마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형식이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왜 그랬겠어?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데 글자 수를 45글자나 쓴다는 게 쉬운 일일까? 생각보다 쉽잖아. 써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음보에 맞춰서 6구의 내용을 3줄에 걸쳐서 45자 안쪽으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뭐예요?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거야. 우리말로 다 풀어 쓰지 않고 한자어를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시조는요. 특히 양반사대분들 거는 한자어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더더욱이 한자를 모르는 서민들은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평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름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졌고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 어때? 한자어와 압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요. 여러분 양반 사대부가 써야 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사대부의 이념을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반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뭐야? 사람 얘기야? 시조돌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교적 인상, 충효. 그래서 유교적인 이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왜? 조선시대는 유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충, 부모님에 대한 효 이거를 엄청 많이 얘기해. 특히 충효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충으로부터 뭐가 와? 지조와 절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자연이 등장해. 자연 너무 좋아해. 근데 자연을 왜 좋아해? 이 자연은 속세와 대립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유교적인 가치를 신경을 쓰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걸 티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자연 속, 자연에 묻혀서 가난하게 사는 걸 티내고 싶은 거야. 왜? 나는 검소
검소하고 청렴하고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게 유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연은요 단순 풍요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어때? 유교적인 이상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평시조 즉 조선 전기의 평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선 전기에 쓰여. 자, 근데 이 시조도요 시간이 갈수록 발전을 하게 돼.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요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설시조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야. 평시조도 있고 이때는 사설시조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언제? 조선 후기.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가족이 뭐야? 임진왜란. 또? 맞아요. 또. 우리 1학년 때 기억을 모두 잊은 거죠 지금? 병자호란. 양난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번의 전쟁 때문에 어때? 조선 사회가 뒤집혀요. 아예 초토화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젠 성인들도 어때? 양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해. 뭘 탐해? 문학을 탐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도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돼.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한글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야. 왜? 쉬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때?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학을 향유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도 한글이 있으니까 우리만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사설시는 누가 많이 쓴다?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 이거의 배경은 뭐예요? 한글의 보급이다. 한글의 보편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민들도 훈민정음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서민들은 어때? 한자 잘해 못해? 잘 못해. 기껏해야 못해. 주어들은 게 전부야. 그러면은 압축적으로 45글자 내에 자신의 마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형식을 계승하기는 계승해. 근데 이걸 다 못 지켜. 그래서 어디까지만 지키냐면요 3장까지만 지켜요. 나머지는 못 지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처음, 가운데, 끝을 쓰지. 핵심은 어디에 집중해? 가운데지. 이 사람들도 가운데에 핵심을 담고 싶은데 한자를 몰라. 그래서 압축적으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져. 그래서 여기가 중장의 길이가 확대된다. 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길어지지 얘들아. 가운데가 길어지니까 어때? 여기서 6구도 깨지고 45도도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를 못 지켜요. 그래서 그냥 3장의 형태만 어느 정도 3단 구성의 형태만 지키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 사람들은 한자어는 한글을 훨씬 많이 쓰게 돼요. 이거의 원인이 뭐다? 한글을 우리말 표현을 많이 쓰는 거. 한자어를 거의 안 써.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 어떻게 보면은 사설시가 훨씬 쉬운 거야. 한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을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아? 이 사람 유교에 관심 있어 없어? 이 사람들 알게 뭐야, 그치?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계, 감정 이런 것들에 훨씬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그냥 감정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노래가 될 만한 감정은 뭐가 있어? 사랑. 맞아요. 사랑 얘기 많이 해요, 진짜. 그래서 서민들은 사랑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신이 겪는 가난과 같은 고난,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은 어때? 굉장히 일상적이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오늘은 농사가 오늘따라 힘들다. 시어머니가 오늘따라 날 괴롭힌다. 남편이 오늘따라 빡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데 일상적인 감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막 굳이 막 거창하게 오늘은 꼭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따라 힘들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많이 해? 서민들이잖아. 탕과놀이가 마음에 안 들어. 풍자와의 하는 겁나 강해. 그러니까 비판적인 게 많이 들어가. 이거는 전반적인 서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풍자와 해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탕과놀이가 날 괴롭혔다.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자연 얘기도 하긴 해. 근데 이때 자연은 뭐예요? 유교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재밌어. 유희의 대상들. 노는 곳이 자연. 그냥 오늘 화전놀이 하러 가자. 오늘 진달래 따러 가자. 이런 느낌에서 끝이 나는 거야. 유희에서에 끝나요. 굳이 여기서 막 우리가 자연에서 이 자연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지. 이 자연은 안빈낙도의 상징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놀러 갈까? 이게 끝인 거예요. 오늘 산 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좀 비교하시면서 오늘 네 개의 지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볼 세 개의 지조는요. 사설지조가 아니야. 마지막 것만 사설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 볼게요. 성상문의 작품입니다. 찾으셨죠? 가작품 성상문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읽었을 동안. 자, 여러분 다 읽으셨죠? 별로 안 어렵죠?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작가가 누구야? 성상문이야. 이름이 있었어? 이름이 있어. 누가 봐도 겁나 유명한 사람 같아. 우리가 위인전 또는 역사책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사람이야. 성상문 누구예요, 얘들아? 누구야? 성상문이 찍어봐. 누구야? 시인? 장난하나? 당연하지. 누구야? 이름을 남겼어. 적어도 뭐하는 사람이야? 양반 집안에서 관리를 한 사람일 거야. 그쵸?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는 사람 진짜 없어? 알겠어. 자, 사육신입니다. 이 사람은. 사육신이 뭐야, 얘들아? 언제 사람이야? 언제? 뭐 하는 사람이야? 사육신이? 맞아. 잘했어요. 단종의 보기를 빼앗다가 처형된 사람이야. 배경은 뭐야, 그러면은? 계유정난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육신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계유정난을 끌고 와야 되고, 지난주에 배운 이생규장전을 가지고 같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육신이 계유정난에 쓴 시다. 즉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뺏기는 걸 보면서 쓴 작품이다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관리고 조선 전기니까 당연히 뭐겠어? 평시조 1장, 2장, 3장에 4, 6, 9, 45자 내외의 규칙을 당연히 지키겠죠. 사안보이기도 할 거고. 자, 들어가 봅시다. 첫 줄 서희가 읽어볼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하라.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한데 이제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한탄을 해? 단종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 이름이야. 자, 볼게요. 이 작품은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장부터 볼게요. 초장. 자, 우리가 초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수양산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 수양산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중위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당연히 두 가지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양산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할 해석이 뭐예요? 그냥 산 이름.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하나의 산인 거야. 자,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었냐면요, 이제라는 사람 2명이 들어가서 산이야. 이제는 누구냐면 백이, 숙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는 누가 있었냐? 백이와 숙제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산 거야. 왜 그랬냐면요, 이 중국 고사, 주나라 때의 이야기야.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거야. 어떤 거랑 비슷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대기와 숙제라는 충신이 어때? 우리에게 왕은 누구? 은나라의 주왕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주나라에서 주는 돈, 녹봉, 곡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로 간 거야? 산속에 들어간 거야. 다시는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뿐? 은나라의 주왕뿐.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에게 반발해. 왕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반발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게 그 고사예요.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수양산이라고 부른 거야. 그 사람은 일상을 봤으니까 하필 그 이름이 수양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 굉장히 누가 봐도 어때? 고사 속에서 충신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야. 왜? 지금의 왕을 거부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그치? 근데 화사는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을 한탄할 거다라고 얘기해. 그럼 화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야. 부정이야. 그쵸? 화사의 입장에서 얘는 세모야. 왜? 한탄한다고 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현경이가 읽어볼까요? 주려 죽을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굶주려 죽을지 언정 이런 거야. 차라리 굶주려 죽지 채니 왜 고사리를 캐냐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었어. 왜? 이 사람들은 곡식을 거부했어요. 그 땅에서만. 근데 이 성산문은 어때요? 이 고사리를 캐먹은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랬는지 그 다음 줄 규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풋에 풀뿌리 되더라도 푸성기여도 그게 누구 땅에 난 건데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야 대통령 체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 영토는 누구 거야?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당시에는 중앙집권이죠. 왕이 있을 당시에는 그 땅은 전부 다 누구 거야? 왕 거야. 그래서 이 수양도 누구 거야? 당시에 정권을 잡은 주나라의 무왕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뭐야? 고사리를 캐먹는 식으로 반항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거는 다 왕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왕걸 캐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 성산문이 이거를 비판하고자 한 거야. 너네가 아무리 충절을 지키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었다고 한들 뭐야? 그 산을 여기 놓고 왕의 거니까 너희의 충절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신이라고 평가되던 사람을 다시 한번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수양산은 또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양대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거라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가 돼? 사육신인 거야. 죽은 거야 진짜. 그래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장과 종장에 보시면은 서리법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뭐해요? 지조와 절개를 강조해. 너희의 지조와 절개는 잘못됐다. 죽는 것만이 진짜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뭐다? 표현법, 중의와 서리. 또 고사. 자,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다? 이 사람의 지조와 절개, 충의,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양대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거죠. 진짜로 죽었다는 게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평시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시조로 한번 넘어갈게요. 밑에 시조는요, 이름이 나와있어. 계랑이라는 사람 거죠. 자, 근데 이름이 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반 사대부에 성 이름이 모두 있는
읽었죠? 이 계랑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기생이야. 조선 중기의 기생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계랑, 홍랑 이 둘이 유명한 기생이야. 계랑, 홍랑, 황진이. 이 셋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가 배울 때 랑으로 끝나면 화랑이라 그랬잖아. 시조에서 랑으로 끝나면 보통 기생이에요. 특이해서 계랑, 홍랑, 황진이. 자, 그래서 기생인 사람들은요 굳이 지조와 절개, 충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탠딩 가서 들으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해? 사랑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은요 형식은 형식조를 지켜. 근데 내용은 뭘 많이 써? 내용은 이거 사랑 얘기를 많이 써. 특이하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유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화우 흩뿌릴 때 이화우가 뭐야? 이화는 배꽃이에요. 이가 배의 이자고요. 화가 꽃이 꽃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는 비우자, 즉 뭐예요? 이화우는 뭐야? 비처럼 떨어지는 꽃비라는 거야, 그렇죠? 비처럼 떨어지는 꽃인 거예요. 또는 뭐 봄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화우라는 말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화우라는 말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계절적 배경. 봄이죠.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걸 좀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했대? 울면서 붙잡고 이별한 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 사람은? 봄에 헤어진 거야. 슬프죠? 하필 봄에 헤어졌죠? 자, 그런데 어때요? 중장으로 가자. 중장 유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한테?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저는 누구야? 님이지. 너도 날 생각하냐? 라는 거야. 추풍 언제예요? 낙엽이 지는 계절 언제야? 가을이야, 그치? 이때 뭘 알 수 있어?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추풍은 가을바람이라는 뜻이고 낙엽이 지는 계절은 언제야? 가을이잖아, 그치?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어?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이동했어. 그치? 계절이 변화가 되는 거야. 즉 뭐야? 내가 언제 헤어졌어? 봄에 이별을 했어. 근데 어때? 가을까지 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미련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때?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똑같이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초장에서 중장으로 계절이 변화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 봄에 헤어졌지만 어때? 반년째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물어봐? 너도 날 반년째 그리워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못 듣겠죠? 자, 그 다음 종장입니다. 자, 이거 승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대요. 여러분, 천리가 어느 정도게? 밖에 안 된 것 같아. 진짜? 한반도가 몇 리야, 얘들아? 애국가에 나오잖아. 한반도 몇 리야? 애국가 후렴에 나와요. 무궁화, 삼천리. 한반도의 길이가 삼천리야. 그럼 천리는? 3분의 1. 대양? 경기 북부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굉장히 멉니다, 천리는. 그래서 우리가 10km가 4리예요, 보통. 그렇죠? 그럼 천리라는 건 훨씬 더 긴 거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야, 천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실제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간적 물리적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지금 한양에 있는 이사람이 제주도 갈 수도 있잖아. 그치?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해요. 그쵸? 자,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심적인 부분을 보는 거야. 실제로 그냥 같이 서울에 살아. 근데 어때?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때? 천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이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 천리는요. 공간적, 물리적 거리를 볼 수도 있고요. 심리적 거리,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물론 이제 말리까지 가려면 무조건 이거긴 해. 말리는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과 헤어진 슬픈 마음을 이런 거리로서, 거리감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외로운 뿐만 오락가락 하는 이 외로움은 뭐야?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인과 헤어져서 지금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운 정서가 뭘 통해서 이런 소재를 통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해? 너에 대한 꿈만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천리길 우리 사이의 거리에 뭐만 있어? 내가 너를 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 후에 그리워하는 정서를 다루고 있는 평시조가 다만 누가 쓴 기생이 쓴 기녀시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포인트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한문적 이미지, 계절명화, 거리감. 그쵸? 어찌되었든 전부 거리감인 것 같잖아요. 이런 포인트만 잘 잡고 넘어가시면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작품이에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이 빡세냐 안 빡세냐를 파악하려면은 사람 이름을 보면 돼. 누가 봐도 양반 사대부식의 이름 장명 방법. 성 이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그건 빡센 시예요. 한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때? 윤선도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빡세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쓱 읽어봐, 그냥. 대가리 읽었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윤선도 누가 봐도 이름이 너무 명확하고요. 유명한 문신이에요. 그쵸? 양반 사대부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뭐야? 이 사람의 작품은 어떨 거다? 형식을 잘 지킬 거고 유교적인 이상과 또 그 이상을 반영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분명 우리는 시조를 배우고 있는 어때? 3장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시조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조의 시리즈물이야. 평시조를 여러 개를 시리즈물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시조 시리즈입니다. 선생님. 네. 가사랑 뭐가 다른가요? 오, 이거 지금 설명해줄게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가사는요 평시조의 형태가 아니에요. 시조의 3장 6구 45자 내외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냥 쭉 우리가 산문처럼 리듬감 맞춰서 쓴 게 가사야. 그래서 가사 일종의 산문시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연시조는 평시조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 단편집처럼. 그래서 하나의 주제 아래에다가 자기가 쓴 평시조를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1수, 2수, 3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만흥이란 제목에 평시조 1편, 평시조 2편 이런 뜻이야. 시리즈물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시조가 여러 개가 연을 이루면서 붙어있는 형태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주제는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1수 통째로 한번 다시 읽어볼 겁니다. 이거 서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수간 밤에 아래 끄시고 지무라 하니 그 모든 놈들을 듣는다. 한다면 어리고 하얀의 뜻을 내준다는 거. 1수입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데 산수는 뭐야? 산과 물. 압축적으로 말하면 뭐야? 자연. 뭐한데? 자연 아래에다가 뭐한데 내가
띠로 만든 집을 짓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가집은 그 초와 지푸라기를 꼬아서 만들어야 되거든. 띠를 눌러서 만드는 집이야. 그래서 내가 뭐한대? 자연 속에다가 뭐한대? 초가집을 지을 거래. 근데 이 사람 누구야? 지금까지도 이름이 내려오는 꽤 좋은 집안의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 보통 어디에 살아? 한양의 기와집에 살겠지. 근데 굳이 자연 속에 직접 초가집을 짓고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겠어? 자연 좋아서. 자연이 좋고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유교적인 이상에 맞춰서 뭐 할 거다? 사치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초가집 자체가 뭐 한다?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 모른 남들은 뭐예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가치를 모르는 남들은 뭐한대? 웃는데 나를 보고. 이거 웃는 거 좋은 의미야? 쟤 참 멋지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비웃는다는 거야. 야, 쟤는 부잣집인데 산속에 들어가 사네? 이런 느낌인 거야. 비웃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야? 이런 나를 비웃는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어때? 어리고는 뭐야? 어리석고. 나이가 어린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고 야암은 향암입니다. 촌뜨기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촌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촌놈에게는 어때? 이게 그냥 내 분수에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어때? 좋은 집안의 유명한 사람이잖아. 어리석은 촌놈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야. 그래서 어리고 야암 이 부분은 자기를 어리석은 촌놈이라고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 왜? 그게 유교적인 도리잖아.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하게 살고 소박하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일수는요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빈낙도의 빈이 가난할 빈자야. 그리고 이거 뭐야? 즐거울 낙자. 가난하지만 즐겁다라는 거야. 가난한 삶을 사는 즐거움, 소박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거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띠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안분지족은 뭐냐면 이 분이 분수할 때 분이야. 내 분수에 뭐한다? 만족한다. 분수에 만족이야 이거는. 그래서 뭐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내 분인가 하노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어때? 내 분수에 맞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표현까지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리밥 풍랑을 이 부분입니다. 현경이가 다 읽어볼까요? 보리밥 풋나물이래.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자연에서 가져온 밥이야. 산에서 풀 뜯고 보리물 가져서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당시에 부잣집은 뭘 먹어? 쌀밥에 고기 먹잖아, 그치? 그 반대야.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알맞게 먹었대. 그리고 뭐한대? 바위 끝에 물가에서 실컷 논대. 장터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뭐한대? 자연 속에서 계속 노는 중인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연하는 어때? 부럽지가 않대. 남은 일은 뭘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자연일까 속세일까? 속세의 일인 거야. 나는 이제 속세의 일 따위는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야. 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야. 똑같죠? 그래서 얘 똑같이 뭐예요?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이에요. 안빈낙도 뭘 통해 알 수 있어? 보리밥, 풋나물. 그쵸? 가난하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풋나물이네요. 그리고 안분지족은 뭘 통해 알 수 있어? 부럽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연하는 일은 부럽지가 않다. 서류법이잖아, 그치? 부를 줄이 이시다 이 부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어때? 누군가가 뭐라고 해? 자연주에서 사는 삶이 뭐가 어때? 이 삼정승이 3보다 낫다라고 했대, 자기한테 누군가. 근데 어때? 내가 살아보니까 만승도 이만하진 못할 거래. 만승은요, 임금이 타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승은 임금에 대한 비유예요. 누군가 나에게 자연주에 사는 삶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보다 낫다고 했대. 근데 어때? 내가 살아보니까 어때? 임금의 삶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야. 즉 어때?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로 헤어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와서 헤어든, 생각해보니 소부랑 허유가 어땠대? 야같대. 소부랑 허유는 누구냐면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자연 속에 은거했던 사람이야. 즉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 살았던 고사 속 사람들이 어때? 야근거래, 약삭거리다, 영리했다라는 거죠. 왜? 자연에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속세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 한흥을 뭐예요? 이 산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흥을 이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인천 한흥이래요. 이게 이 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핵심은 인천 한흥. 주제어죠, 주제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 뭐예요? 삼공과 만승에 대한 비유인 거고, 그리고 중고사, 소부와 허유, 그쵸? 고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영리했구나, 진짜 이거 살걸,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은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해? 안빈낙도와 안분지족, 그리고 인천한흥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뭘 얘기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정말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연, 그리고 어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속세, 이 둘 사이에 대립을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다 같이 봤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인천한흥,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봤지. 트집, 산수 이런 말들. 그리고 뭘 알아야 돼? 속세를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있어? 일단 1수에서는 그 모르는 남들이 있죠. 그 모르는 남들이네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속세에 빠져있는 사람들. 내가 세모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수로 가면 뭐가 있어? 속세를 가리키는 말이 그 남은 연한음이죠. 연한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수로 가면 뭐가 있어요? 삼공과 만승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속세에서 사는 사람, 즉 내가 세모하게 보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수별로 잘 정리해 두시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자연을 의미하는 건 뭐가 있는지 봐야겠네. 일단은 산수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누구? 낙향. 그쵸? 거기에 사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보리밥 풋나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치? 자연에서 나는 보리밥 풋나물. 그리고 바위끝 물가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수로 가면 뭐가 있어요? 소부, 허유 같은 사람들. 그래서 뭘 얘기한다? 주제가 안빈낙도, 안분지족, 인천한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1, 2, 4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혹시나 이 작품의 다른 부분에 나온다고 하면 꼭 말해줘야 돼. 꽤 길어요. 이 작품 꼭 말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작자 미상의 라작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죠? 딱 보니까 어때? 우리가 앞에 봤던 시와 다르게 작가가 어때? 밝혀지지 않았어. 작자가 미상이야. 그렇다는 건 누가 썼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이름이 없는 서민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서민이 썼으니까 뭐일 확률이 높아? 사설 시조일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뭘 잡아야 돼? 중장의 길이가 겁나 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반복하고 있네. 어때? 창문을 내고 싶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의 특징은 뭐예요? 반복. 그것도 어때? A, A, B, A.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각각 한 음보입니다. 1음보, 1음보, 1음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왜 반복하겠어?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우유를 형성하고 강조를 한다. 뭘 강조하겠어? 창문, 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거 수민이가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다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야. 장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고무장지, 채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다 비슷한 이름이죠. 이거는 문의 종류입니다. 장지문이랑 창문의 종류를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암돌적이, 수돌적이는요, 그 경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배목걸쇠는 그 문고리에 끼우는 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돌이는 그 망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고무장지부터 장돌이까지 다 뭐야? 우리가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종류, 창문의 종류와 재료를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장의 특징은 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수가 아니죠. 미안해요. 초상. 자, 그래서 이 일수의 특징은 열거입니다. 이게 뭔데? 창의 종류와 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싹 열거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열거하는 게 뭐였어? 과장하고 싶은 거잖아. 왜? 그만큼 내 마음이 보다 답답하다. 이렇게 재료를 다 가져와서라도 내 마음속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다시 한번 유경이가 읽어볼까요? 이따금 답답할 때는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뭐한대? 열고 닫아두고 싶대. 우리 원래 살다가 집이 공기가 더우면 어때? 창문을 열죠. 그것처럼 어때? 내 마음에 창문을 내서 답답할 때마다 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창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답답함, 고뇌,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뇌, 갈등 같은 매개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해? 창문을 내고 싶어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어렵죠? 자,
어때요?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뭐야? 발상이 특이해. 누가 더 답답하다고 가슴을 뚫으신다 그래, 그쵸? 전반적으로 발상이 어때요? 참신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 또는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놓은 이런 말 써요. 참신한 발상이라는 말. 그쵸? 또는 기발한 발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가슴을 뚫어서 창문을 만들고 답답할 때마다 열고 싶어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어때? 고통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해학성이 돋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설 시조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해학성이 돋보이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인 시조의 종류를 전부 다 봤다고 보시면 돼. 평시조 2개.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진짜로 오리지널 평시조. 그리고 요거는 기생이 쓴 기념시조. 그리고 요거는 연시조.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봤어? 사설조도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시조의 특징을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갈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안 했는데 이 시조를 다 보시면요, 종자는요 첫 음보가 무조건 세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세요.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향가 배울 때 기억나죠? 낙구의 감탄사가 여기에 계승된 거예요.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따로. 실제로 보시면 진짜로 종자는 다 세 글자로 시작합니다. 마치 19체 향가의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학습활동 쭉 푸세요. 학습활동 1번부터 5번까지 할 겁니다.